노동자가 만난 셰익스피어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붙었는데요. 노동자가 만난 셰익스피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되게 추상적이고 애매해서 노동자의 셰익스피어 읽기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근데 노동자의 셰익스피어 읽기라고 하는 제목을 왜 정했냐면, 이 질문은 왜 노동자는 셰익스피어를 버렸을까? 라는 질문의 다름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버렸다는 표현은 좀 너무 센 표현이겠죠. 다른 표현을 하자면 왜 노동자는 셰익스피어를 읽지 않을까? 라는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셰익스피어 희곡을 읽어보신 게 있습니까? 대답 안 하면은 안 읽어봤어요. 셰익스피어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셰익스피어를 실제로 읽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셰익스피어는 알고 있는데 사실 셰익스피어를 읽어본 사람, 특히 또 뭐 연극을 하는 요새 젊은 친구들도 셰익스피어는 다 아는데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그래서 읽어봤냐? 기실 읽어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유명한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대문호, 영국의 문호,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셰익스피어를 왜 읽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왜 안 읽어요? 책이 싫어서? 독서 모임 하지 않아요? 독서 모임은 하나, 셰익스피어를 읽는 거는 좀 그렇다? 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책을 읽지 않더라도 셰익스피어 관련된 영화나 연극, 셰익스피어 연극도 사실은 잘 안 보죠. 그래도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바탕으로 한 영화들은 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혹시 클레오파트라 나오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줄리어스 시저 나오는 영화 본 적 있으세요? 이거 다 셰익스피어 작품이에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책이 팔렸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책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다른 하나는 셰익스피어입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셰익스피어, 여기저기서 셰익스피어 하는데 왜 셰익스피어의 문학을 우리는 그렇게 높이 사고 많은 사람들이 셰익스피어를 거론할까요? 아마도 셰익스피어가 활동한 지 한 400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떤 문화나 시대나 나라나 국경을 넘어 인종을 넘어서 전달해 주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주제의식이라든가 어떤 울림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셰익스피어 그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셰익스피어라고 그러면 되게 우리가 이렇게 보통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 셰익스피어는 지금으로 따지면 좀 심하게 과장하면 우리나라 개그 콘서트 유명했던 거 아시죠? 지금으로 따지면 개그 콘서트의 효시가 아닐까 할 정도로 굉장히 언어를 개그적으로 표현하는데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에 그 헛소동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이제 귀족 집안에 이렇게 방문을 하는 사람이 인사를 하면서 옆에 있는 처자를 보고 이 아가씨가 되게 따님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보통? 예, 제 딸이고요. 뭐 이름은 어떻게 되고요? 인사해라.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씁니다.
아, 이 엄마가 그렇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개그적인, 예, 개그라는 게 이게 말장난이거든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이 언어의 마술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의 마술사이면서 신조어, 새로 생긴 말, 새로 만든 말. 예를 들어 저도 한 번은 저기 무슨 말인가 막 이랬던 적이 있는데 그 개그맨 중에 인천 재물포고 출신 있어요. 영경한 말고 지상렬이 만든 신조어 중에 하나가 안습이라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엔 방송에서 안습 그리고 안습이 뭘까? 그랬더니 눈 안자에 이 습기 찬다 그래요. 그 눈물을 안습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없던 말을 지상렬이라는 개그맨이 만든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대중적으로 유행하니까 자연스럽게 안습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죠. 그런 것처럼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쓰지 않았던 신조어들을 엄청나게 만들어냈습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에 2만 단어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10%, 2,000단어는 셰익스피어가 다 만든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 전에는 쓰지 않던, 뭐 예를 들자면 안습과도 같은 그런 말들을 만들었다 그래요. 엘리자베스 시대를 살았거든요, 셰익스피어는. 그 엘리자베스 시대에 통용되던 말의 한 10% 정도는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낸 말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없었던 단어들. 그래서 16세기,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1500년대 후반에서 1600년대 초에 이제 그 운명을 달리하시는데, 그 16세기 전후반을 통틀어서 영국에서 쓰는 단어 중에 대개가 영어라는 건 어원이 있거든요. 근데 16세기 그 전후반을 통해서 이 말이 어원이 뭐지? 어원을 알 수 없는 말. 이거는 대개가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낸 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언어의 마술사이자 말의 창조자인 거예요. 언어의 창조자인 거죠. 셰익스피어는 살아생전에 굉장히 많은 희곡 작품을 썼는데요. 셰익스피어 작품이 대략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 수십 편.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편 정도? 10편은 넘습니다. 네. 총 발견된 게 대개 37편에서 39편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셰익스피어 4대 비극들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후대에 학자들이 분류해 놓은 거지만 이 총 39편 정도의 희곡을 비극, 희극, 역사극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역사극을 쓰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처음 듣죠? 네. 총 한 10편 정도의 역사극을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비극과 희극인데요.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까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아시는 대로 크게 햄릿 빨리 얘기해야지 이게 유리하죠? 맥베스
그다음 베니스의 상인. 베니스의 상인은 희극입니다. 리오왕. 오, 훌륭해요. 자, 마지막 하나. 한상무 대표님. 건네 안 돼. 어? 오델로. 예. 햄릿, 맥베스, 리어왕, 오델로를 보통 셰익스피어가 지은 건 아니고요. 4대 비극이라고 후대의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4개의 비극 이외에도 여러 편의 비극들이 더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작품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렇죠.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는데 얘는 비극은 비극인데 4대 비극이 안 들어가요. 우리는 보통 맥베스, 리어왕, 오델로보다 햄릿은 너무 유명하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셰익스피어의 비극 중에. 근데 얘가 왜 4대 비극이 안 들어갔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고 좀 넘어갈 게 있어요. 비극이라고 했을 때 비극의 뜻이 뭘까요? 엔딩. 어? 새드 엔딩. 새드 엔딩. 아, 그러면 새드 드라마라고 하면 되지. 응? 비극을 우리는 비극 이렇게 한자로 쓰지만 영어로 비극은 뭐 단어가 어떻게 될까요? 새드 드라마일까요? 트레저디라고 그래요. 새드 뭐 드라마가 아니야. 대개가 이 비극이 이게 무슨 비예요? 이게 슬플 비자거든, 슬플 비. 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극이 정의가 뭐냐? 비극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슬픈 드라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슬픈 연극. 이거는 마치 인천을 어진내라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인천 그러면 이게 어질 인자에 내천자잖아요. 그래서 인천을 어떤 사람들이 어진내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우리가 조선왕조라고 얘기할 때 조선. 그래서 우리나라를 어떤 사람들이 풀어서 한자를 풀어서 조용한 아침의 나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맞을까요?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서 정도전이가 국호를 조선이라고 지었을까요? 이게 다시 얘기해서 이게 이 어진내라고 하는 뜻으로 풀이하는 인천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왜 인천이 인천일까요? 고려시대 인종의 어머니가 인해 왕후였어요. 인해 왕후. 그래서 거기에 인자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인주라고 그랬고 인천이 그 주가 천으로 변한 거예요.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어진내하고는 전혀 관계가 무슨 냇물이 어떻게 어지러. 똑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이건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이에요. 비극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는 비극이라는 게 조선시대까지 없었죠. 대개 우리 근대 문화, 근대의 어떤 이런 연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본을 통해서 수입이 되는데 트레저디를 얘네가 일본 애들이 슬플 비에 극자를 붙여서 비극이라고 붙인 겁니다. 이거를 지금에 와서 이게 슬플 비고 극이니까 슬픈 연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트레저디라고 하는 원래 서양에서 쓰는 트레저디라고 하는 용어는 뭐냐? 이거는 히라보의 트라고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이 트라고스는 뭐냐? 이게 염소예요, 염소. 왜 염소에서 트레저디가 나왔을까요? 옛날 혈압 시대 때 신에게 제사 지낼 때 쓰던 우리는 희생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바치는 걸 그래서 희생양이고 그때는 힐압에서는 염소를 제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물로 바쳐진 희생물 이게 트라고스 염소예요.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 뭐 연결해서 희극이라고 할 때 이게 무슨 희자죠? 기쁠 희, 즐거울 희, 뭐 이래요. 그러면 희극이 뭐냐? 이것도 한자를 그대로 해석해서 기쁜 연극, 즐거운 연극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영어로는 뭐예요? 희극이. 코미디죠, 코미디. 그럼 이 코미디라고 하는 낱말은 히라보에 어디서 나왔느냐? 코모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기쁘고 즐거운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트레저디가 새드 엔딩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 코모스가 뭐냐면 옛날에 이렇게 잔치 파티하고 막 축제하고 그럴 때 술 먹고 그 디오니소스 축제라고 그러잖아요. 바커스 축제라고 하기도 하고 힐업 시대 축제를 디오니소스나 바커스의 공통점이 뭐예요? 술의 신이거든, 술의 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축제가 벌어지고 잔치가 벌어지면 질필요한 게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술이 있어야지. 그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업돼가지고. 주로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음담패설하지. 에? 코모스라는 게 이게 음담패설, 사람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막 하면은 조롱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술 먹으면, 야, 너 이렇게 성기를 비유해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게 코모스예요. 코모스에서 유래된 거예요, 코미디라는 게. 아니, 물론 음담패설하니까 즐거울 수는 있겠으나, 어원 자체가 틀리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굳이 쓸데없는 이 얘기를 길게 하느냐? 다시 돌아가서 왜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이 유명한 연극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극이라는 게 뭐냐? 비극이라는 게 트레저디. 네? 비극의 정의는 슬픈 연극이 비극이 아니라 어떤 주인공, 이 주인공은 말하자면 모든 걸 다 갖고 있어. 고귀한 인품, 명예, 돈,
뭐 출신 성분, 남녀 저기 자기 또래 동료들의 신망 다 갖고 있는데 딱 하나 뭔가 성격적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연극에서는 비극적 결함이라고 해요. 어떤 주인공이 정말 고귀하고 정말 신망받고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어떤 단 하나의 비극적 결함이 있어. 그래서 이 비극적 결함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종국엔 파멸로 이르게 되는 드라마를 비극이라고 그래요. 다시 돌아가서 이 파멸의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자, 햄릿의 비극적 결함은 뭘까요? 되게 이런 얘기 많이 못 들어봤어요? 우유부단함 뭐 이런 거? 응? 햄릿의 성격 중에 응? 햄릿을 이렇게 캐릭터로 분석할 때 그 우유부단한 인물이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력 장애. 어느 순간 뭔가를 정해야 돼. 뭔가를 선택한 다음에 그 뒤에 자기가 선택한 것으로 뭔가를 행위를 해야 되는데 행동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못하는 거야. 결정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햄릿의 유명한 독백이 있잖아요. To be or not to be. 우리나라 말로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의 원수라고 충분히 심정적으로 확신을 하고 있으나 그 아버지 작은 아버지 숙부이자 자기의 엄마의 남편이자 왕인 이 사람이 무방비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칼을 뽑아서 그냥 처단하면 되는데 여기서 선택을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돌아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장면뿐만 아니라 다른 장면에서도 그런 어떤 결정력 장애 그거를 이제 우유부단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버지가 의문사를 당하셨잖아. 왕인데. 그리고 내 엄마는 지금의 새로운 왕의 아내가 됐어. 족보가 완전히 뒷꼬인 거지. 그러면 이 햄릿이라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까요? 왕위를 찬탈한 이 불의에 맞서서 뭔가 하지도 못하고 자기 어머니는 또 숙부의 아내야. 어머니이자 숙모야. 이거 어마어마한 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되게 우울증을 앓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햄릿은 정말 고귀하고 왕자니까 뭐 빠질 게 없죠. 동료들로부터도 굉장한 신망을 받는 사람이고 백성들로부터도 찬사를 듣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결정력 장애, 결정적 순간에 무엇인가를 과감히 선택하지 못하는 그리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그런 비극적 결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햄릿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죠. 자기 엄마도 죽고 숙부도 죽고 그 전에 자기의 애인이었던 오피리아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 마지막엔 자신도 죽어요. 그 원인은 햄릿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비극적 결함에서부터 기인한다라는 거죠. 맥베스는 어떤 비극적 결함을 갖고 있을까요? 그렇죠. 권력력. 근데 이 권력력이 자기 게 원래 게 아니잖아. 찬탈한 거거든요.
자기가 섬기던 왕을 시해하고 찬탈한 거예요. 이 무모할 정도의 야망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야망이 다 나쁜 건 아닌데 야망이 눈이 멀어버리면서 자기 친구, 가장 믿었던 친구까지도 살해하고 하면서 권력을 찬탈해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안함이라든가 히스테리한 여러 가지 성격들이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결국은 맥베스도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리어 왕. 리어 왕 얘기는 아세요?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어요. 그 왕에겐 3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나이가 들고 이제 노인이 되면서 국가 경영을 하는데 이제 조금 지친 거야. 그러면서 지 딴에는 좀 멋있게 보이려고 딸들 3명에게 자기의 왕국을 나눠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냥 나눠줬으면 되는데 딸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런 취지로 지금 너네들에게 땅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눠줄지 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딸들에게 물어봐요. 네가 아빠로서의 이 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짜증나죠? 아니 그거를 말로 해야 알아들어? 근데 이 왕은 그 말이 듣고 싶은 거야. 자기네 딸들이 아빠는 정말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요. 뭐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사탕발림을 합니다. 아빠는 정말 위대하시고 저거 듣기에 좋은 소리.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둘째 딸, 언니보다 저는 언니 플러스 5만큼 더 사랑해요. 막. 그래, 좋다. 근데 셋째 딸이 앞에 나왔네. 물어봅니다. 너는 언니들보다 더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사탕발림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한 건 거짓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셋째 딸은. 근데 리오는 대노합니다. 그래서 셋째 딸에겐 땅을 안 주고 3등분해야 될 영토를 2등분해가지고 2등분해가지고 큰 딸하고 작은 딸에게 줘버려요. 그리고 셋째 딸은 그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땅을 다 나눠줬으니까 이 노인네가 갈 데가 어딨어. 이제 자기 땅은 다 나눠줬잖아. 자기 딴에는 하루는 한 달 동안은 큰딸네 집에 가 있다가 다음 달은 작은 딸네 집에 가 있고 그러면 얘네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잘해줄 거야. 그럼 난 편안한 노년을 보내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에이,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뒷간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건데. 그래서 리오는 큰딸과 작은딸에게 개무시를 당하고 결국은 모든 걸 잃고 황야를 방황하는 힘없는 노인네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 소식을 듣고 프랑스의 왕자부터 눈이 어떻게 좀 잘 맞았어. 그래갖고 프랑스에 가갖고 프랑스의 귀족 왕의 그 아들과 결혼한 셋째 딸이 못된 큰언니와 작은언니를 진치하려고 군대에 이끌고 왔다가 전쟁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셋째 딸이 죽고 말죠. 그 죽은 딸을 안고 노인네가 하염없이 후회를 하고 눈물을 흘려봐야 이미 셋째 딸은 정말 자기를 마음속 깊이 사랑했던 셋째 딸은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그 작은 딸의 셋째 딸의 시체를 안고 노인네인 리오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되죠. 이 파국의 원인은 뭐죠? 결국 리오라고 하는 주인공의 비극적 결함. 뭘까요? 리오 왕의 비극적 결함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욕심도 있고 또 하나는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리오가 가진 교만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파국이 되는, 파멸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델로는 이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무어인이라고 나와요. 무어인 장군이에요. 이 무어인이 어느 쪽 사람인지 아세요? 저기 스페인에서 그 아프리카하고 연안 지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옛날 로마 시대 때 그 해안가 이렇게 그 로마하고 전쟁을 벌였던 카르타고의 영토가 그 모로코부터 시작해갖고 쭉 해갖고서는 이베리아 반도 이렇게 그쪽을 무어라고 그래요. 무어 지역. 그래서 무어인인데 피부색이 달라. 백인하고. 그쪽이 아무래도 아프리카 연안이고 하니까 까무잡잡했겠지. 뭐 이렇게 새까만 흑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그리고 그쪽이 또 이제 한동안은 이슬람화 되어 있던 지역이었잖아. 그럼 문화도 틀리고 인종도 틀린 그 무어인인데 이 전쟁은 잘해. 그래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장군에게는 정말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데스데모나라고 하는 아름다운 부인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근데 여기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아고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아고. 아주 강계에 등한 대표적 인물이죠.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유명한 빌런들이 있어.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그 유대인, 이름이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인물과 이아고라고 하는 아주 이 혓바닥으로 사람들을 이간시켜서 그냥 사람들 아주 그냥 끝장내버리는 이 두 굉장히 유명한 인물, 빌런 인물이 있어요. 빌런. 이아고가 이 주인공을 오델로를 썰을 풀어서 모함을 합니다. 데스데모나라고 하는 당신의 아름다운 부인이 바람피고 있다.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그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내요. 그걸 목격한 이아고는 결국 나중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데스데모나를 자기의 손으로 목졸라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 아니었고 자기의 어떤 오해로 빚어진 살인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자살을 하게 되죠. 왜 오델로는 그랬을까요? 왜 이 비참한 최후를 맞았을까요? 결국은 다시 얘기해서 그 주인공의 비극적 결함에 의해서 파멸로 치닫은 건데 오델로의 비극적 결함은 뭐였냐? 뭐였겠습니까? 의처증. 그렇지, 의처증. 근데 이 의처증은 이제 증세고 왜 의처증이 생겼을까요? 그게 사실은 비극적 결함이에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 질투심으로부터 시작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무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받았지만 동시에 질투와 시기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인종이 달랐다고 그랬잖아요. 인종적 차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컴플렉스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오델로는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인물이었어요. 그럼 바로 나락 신분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너무너무 완벽한 인간이어야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완벽하려고 노력했던 그 마음 뒤에는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 컴플렉스를 이아고가 교묘하게 자극하고 이간질함으로써 데스데모나를 죽이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그 주인공의 비극적 결함으로부터 시작된 파국이에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 4대 비극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뭔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로미오와 줄리엣도 나중에 둘 다 죽어요. 그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나요? 둘 다 죽습니다. 뭐 로미오와 줄리엣은 다 뻔히 다 아실 테니까 얘기는 생략하고. 근데 왜 4대 비극에 들어가지 않느냐? 비극의 정의는 어떤 주인공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극적 결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종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되는 드라마를 우리가 비극이라고 하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은, 파국은 자기로부터 기인하지 않습니다. 몬테규 가문이라고 하는 케플러 가문이라는 두 집안이 있는데, 이 두 집안은 마치 장미 전쟁에, 그 영국 역사에서 장미 전쟁이라는 게 그 영국 내부 권력 투쟁이잖아요. 왜 장미 전쟁이냐면 한 가문은 흰 장미를 가문의 문양으로 쓰고 한 집안은 한 가문은 빨간 장미를 문양으로 쓰는 두 가문이 전쟁을 벌였다고 그 장미 전쟁인데, 둘은 서로 화해할 수 있는 앙숙이잖아요. 권력을 놓고. 그런 것처럼 몬테규 가문과 케플러 가문도 그렇게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 정도로 서로 반목하고 절대 화합할 수 없는 두 가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이 두 가문 출신인데, 그러니 절대 맺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맺어질 수 없는 두 가문의 증오를 넘어서 서로의 사랑을 완성하고자 일종의 계획을 꾸미는데, 그게 엇나가면서 서로가 서로의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떴다라고 오해를 하면서 둘 다 죽습니다. 물론 죽음은 자기들의 손으로 이루어지지만 결국 로미오와 줄리엣은 결국엔 파국으로 치닫게 되지만, 여기에 나오는 4대 비극에 나오는 등장인물과는 그 파국의 원인이 다른 거예요. 여기에 4대 비극의 등장인물들은 다 그 파국의 원인이 자기로부터 시작하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은 자기들의 원인, 물론 철딱선이 없지. 14살, 13살짜리가 그따위 짓을 했으니 철딱선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가문을 뛰어넘고 이 원한과 이 증오의 이 라인을 뛰어넘는 마치 그 여명의 눈동자의 채시라하고 저기가 철책선을 이렇게 하면서 철조망 사이를 놓고 키스하는 장면처럼 사랑을 완성해 보고자 하는, 무모하지만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 건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극적 결함이라기보다는 그 가문의 증오와 원한 관계로 인한 파국이라는 점에서 이 4대 비극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로미오와 줄리엣은 4대 비극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비극의 정의가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연극하는 사람도 잘 몰라요. 연극하는 배우들한테 물어보면 다 몰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어디 가셔서 비극이라고 얘기할 때 비극의 정의가 뭐냐? 그랬을 때 슬픈 연극, 비극적 최후를 맞는 이런 감성적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주인공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극적 결함으로 인해서 종국엔 파멸로 치닫게 되는 드라마다라고 하는 멋있는 썰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 비극 얘기는 했고요. 아까 베니스의 상인 얘기 나왔는데 그건 희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있고 셰익스피어의 5대 희극이라고 그래요. 5대 희극.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베니스의 상인. 그럼 4개 남았죠? 자,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상식 퀴즈. 5대 희극 중에 한 작품은? 모르겠어요. 이게 다예요. 한여름밤의 꿈. 그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죠? 맞아요. 한여름밤의 꿈. 또 하나.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말괄량이 길들이기. 이거는 영화로도 나오고 굉장히 유명하잖아. 또 하나는 뜻대로 하세요라는 작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어떻게 되지? 갑자기 요새 한자를 안 썼더니 시비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시비야. 12번째 밤. 이건 상식이니까 기타 다른 희극들도 많죠. 그래서 총 지금까지 발굴된 작품이 37개에서 39개 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직 이게 그때 셰익스피어가 쓴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쓴 건지 아니면 같이 쓴 건지 정확히 이렇게 규명이 안 된 작품들이 있어가지고 딱 몇 권이다, 몇 편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으나 37개까지는 맞고 38이다, 39이다 설들이 있는데 뭐 대충 저는 뭐 39편 정도 썼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희극은 그 이후로도 많은 작가들에 의해서 희극들이 쓰여졌습니다. 뭐 프랑스 쪽에 몰리에르라고 하는 작가도 희극의 대표적인 작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셰익스피어의 희극은 낭만 희극이라고 그래요. 낭만 희극. 그래서 다른 말로 로맨스극이라고도 그래요. 대개가 셰익스피어의 희극에 나오는 얘기는 남녀의 사랑 얘기가 주를 이룹니다. 근데 셰익스피어 희극의 또 특징이 뭐냐면 그 당시에 셰익스피어가 살던 16세기 이 당시에는 여자는 대개가 남자에 종속된 물건 내지는 뭐 그런 어떤 신분의 어떤 사람이라고 취급받을 때예요. 심지어는 셰익스피어 연극 같은 경우 무대 위에 뭐 예를 들어 데스데모나나 뭐 줄리엣이나 이런 여자 인물들 또 다 남자들이 연기를 했어요. 여자들은 무대에 못 올라갔어요. 그거는 말하자면 예술 모독이에요. 근데 셰익스피어 희극 중에 그러니까 희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럴 정도로 신분적으로나 어떤 지위적으로 뭐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무시당하던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랐다는 거예요. 물론 셰익스피어도 셰익스피어 당시에 연극을 할 때 배우로 여자를 쓰진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작품 안에서 드러나는 여자들, 여성상을 보면 대개가 셰익스피어의 희극은 해피엔딩으로 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거의 빌런이 없거나 뭐 갈등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베니스의 상인 같은 경우도 그 수전노 그 유태인 그 얘기 유명하잖아요.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갚으면 내가 너의 살을 1파운드를 내가 어느 부위든 내가 거기를 내가 도려서 내가 갖겠다. 근데 결국 돈을 빌려간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죠. 그래서 결국엔 칼을 쓱싹 걸고 야 어디를 잘라줄까 막 이러고 있는데 한 그 뭐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지금 따지면 판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수령 고을 뭐 아무튼 그런 현명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래 약속은 약속이니까 잘라라. 대신 딱 정확히 1파운드만 잘라라. 모자라도 안 되고 넘쳐서도 안 된다. 그걸 어떻게 잘라 1파운드를 딱 맞춰서. 그래갖고 결국은 못 자르죠. 근데 사실은 그 판결을 내리고 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돈을 빌려간 사람의 연인이었던 거예요. 여자죠, 여자. 그런 것처럼 셰익스피어 희극의 대부분은 남녀 관계 애정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난관에 봉착하고 결국은 좌절하거나 끝내 실패할 것 같은 상황에서 항상 현명한 여자, 지혜로운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완성을 해요. 이게 또 셰익스피어 희극의 어떤 하나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낭만 희극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로맨스 극이라고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셰익스피어는 비극과 희극, 낭만 희극 외에 역사극도 썼어요. 10편의 역사극을 썼는데 그 중에서 리차드 3세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우리는 서구에서 서양에서 셰익스피어 연극 중에 가장 많이 올려지는 작품, 무대에 올려지는 작품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작품이 가장 많이 무대에 올라갈 것 같아요? 로미오와 줄리엣 또는 뭐 햄릿 이렇게 있죠. 근데 실제로는 미국 이제 서구에서 서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는 셰익스피어 연극은 리차드 3세라고 그래요. 이 리차드 3세 얘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게 우리식으로 따지면 수양대군하고 비슷해요. 수양대군이 어떤 인물이에요? 왕의 아들인데 세종대왕의 아들이잖아요. 수양대군이. 근데 수양대군은 첫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첫째로 태어난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왕이 일찍 죽죠. 그래서 그 아들이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게 누구예요? 단종이에요. 그리고 수양대군은 단종의 숙부죠. 근데 이 수양대군이 단종을 제거하고 왕이 되잖아요. 리차드 3세가 똑같아요. 자기 조카를 왕의 자리에서 내쫓고 죽이고 왕이 된 인물이에요. 더군다나 신체적으로는 꼽추예요. 어릴 때부터 꼽추니까 얼마나 또 저기하고 살았겠어. 컴플렉스도 있고. 근데 권력욕이 그렇게 센 거야. 그래서 에드워드 6세인가 아무튼 그 자기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는 데까지 도와줬던 신하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또 처단하고 죽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펙타클한 인물이에요. 우리나라 사극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수양대군이잖아. 수양 아니면 연산이야. 그렇지, 이방원하고.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흥미진진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서양에서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가장 많이 무대에 올라가는 작품 리처드 3세라고 하는데 이것은 후대 사람들이 분류해 놨을 때 역사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이제 그 1400년대가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는 1500년 후반 사람인데 영국의 역사의 1400년대가 어떤 시기냐면 장미 전쟁의 시기예요. 그래서 대개 장미 전쟁을 전후로 한 왕의 일대기들을 주로 역사극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역사극, 셰익스피어의 역사극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치극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양한 작품들을 쓴 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시간이 어떻게 됐죠? 1시간 거의 다 된 것 같네요. 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비극, 희극, 역사극으로 분류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비극의 정의라든가 희극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내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사실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17반 한상우 대표하고 술 먹다가 왜 제가 여기에 엮였냐면 문화라는 개념과 노동문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술을 먹다가 이렇게 서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셰익스피어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한번 셰익스피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바람에 좀 불운하게도 이 자리에 섰는데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건 결국 문화의 정의가 뭡니까? 문화의 정의. 네. 문화의 정의 그냥 삶의 양식이라고 얘기하기는 물론 삶의 양식도 포함이 되죠. 문화의 정의. 우리가 문화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로 제가 영어 잘 못하는데 왜 자꾸 영어로 이렇게 뭐 얘기하냐면 사실 이 개념 자체가 뭐 트레저디라든가 뭐 코미디라든가 시어터,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의 어떤 자발적인 자생적인 하나의 문화로서 예술로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다 수입된 거잖아요. 그것도 더군다나 일본 직수입된 것도 아니고 일본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슬플 빗자에 뭐 연극 그래갖고 슬픈 연극, 인천이 어질 인자에 내천이니까 어진내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뜻풀이를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뜻의 본래 본질적인 의미 이걸 가려면 어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자꾸 여기다가 꼬부랑 글씨를 쓰게 돼요. 우리가 문화라는 사실 이 문화라는 말도 조선시대 때는 없던 단어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갖고 들어온 단어입니다. 이게 그냥 이것도 인천이나 조선처럼 뜻풀이하면 뭐예요? 글이 됐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다시 얘기해서 문화라는 개념, 문화라고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으나 이 개념을 찾아가려면 이건 무슨 글얼문, 될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일본 애들이 이렇게 말을 만들어냈지만 원래 개념은 뭘까? 어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문화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컬처잖아요, 컬처. 근데 이 컬처의 뜻은 뭘까요? 그렇죠. 역시 우리 대표님. 재배한다, 경작한다 이런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거기서 유래한 말이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재배를 하거나 경작을 하는 건 그러니까 뭐 재배를 하고 경작을 하니까 어떤 뭐 식물과 관련이 있겠죠.
돼지를 재배한다 그러진 않잖아. 우리가 가축을 경작한다 그러지는 않죠. 어? 이게 되게 식물하고 관계되어 있는 말일 텐데, 그러면 자연 상태에 그냥 막 풀들이 자라나, 거기서 뭐 가끔가다 뭐 이렇게 산딸기가 있고 그래갖고 이걸 가져다가 먹어. 이걸 우리가 재배하거나 경작한다고 얘기하지 않죠. 재배하고 경작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뭡니까? 노동이에요. 문화라고 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컬처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봤을 때 자연 상태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인간의 노동이 인위적으로 가해지면서 생산된 모든 청화, 이거를 컬처, 문화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제가 생각하건대, 이건 제 개인 의견이에요. 노동이 빠지면 문화라는 건 없어요. 아니 뭐 육체적 노동을 빠뜨리고 벽식 뿌리고 잘 커야 돼, 잘 커야 돼, 으쌰 화이팅 그러면 지가 알아서 큽니까? 농사 져보셨으면 알겠지만 이거 김매기하고 뭐하고 얼마나 이게 힘든 1년 동안의 과정들이 필요해요. 이게 다 노동이에요. 땀 흘리고. 이게 없으면 재배나 경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문화라고 하는 건 노동을 통해서 자연 상태의 그 무엇이 인위적으로 바뀌어서 만들어지는 그 모든 것, 생산물 내지는 생산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어떤 결과물들을 상호 연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다 파생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우리가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 그랬을 때 이제 당시에 그 우리 한상우 대표하고 술을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노동 문화라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노동 문화가 뭘까? 예전에 어떤 후배들하고도 이제 얘기했던 기억들을 더듬으면서 얘기했는데, 노동 문화가 뭐냐? 나는 문화라는 개념을 알겠는데 노동 문화라는 건 뭐냐? 문화와 별개로 배치되는 노동 문화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거냐? 물론 하위 개념으로서 뭐 예를 들어 원주민 문화, 농경 문화, 수렵 문화 이런 하위 개념으로서의 문화는 얘기할 수 있으나, 문화라고 하는 일반적 개념, 보편적 개념의 문화라는 개념과 배치되는 노동 문화라는 게 있을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상하게 노동 문화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쩔 때 보면 문화라는 개념을 배치하더라. 다시 얘기해서 그거는 뭐 어떠한 예술 장르가 됐든 간에 그런 현상들을 제가 많이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19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인천에 있는 많은 노조들이 연극반이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없을걸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조 연극반하고 같이 결합도 제가 해본 적도 있고. 근데 그때 또 느꼈지만 이들이 하고자 하는 연극 내지는 요구하는 연극은 대개가 우리가 촌극이라고 하는 형태예요. 촌극. 이 촌극이 뭐냐면 원래가 옛날에 막과 막 사이에 장막극, 단막극 그럴 때 막을 닫고 이게 한 게 막이잖아요. 막과 막 사이에 이게 무대 장치도 바꿔야 되고 뭐 하니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막이 딱 쳐지면 이제 광대들이 나와가지고 막과 막 사이에 잠깐, 그러니까 뭘 이렇게 장치나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로 뭘 해요? 이걸로 익살과 해악으로 관객들에게 시간을 이렇게 때워주는, 그러니까 막간극을 촌극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그 이후에 이 촌극, 막간극이
따로 독립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또 그 어떤 연극의 형태로 존재하긴 하나, 근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노동자 연극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원하는 천국이라는 건 그런 개념의 천국이 아니라, 아니 물론 시대적 상황과 어떤 이들이 처한 상황들 속에서, 그러니까 짧게 아마추어들이 현실의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비판과 어떤 그 지배자, 지배계급 내지는 뭐 이렇게 윗사람 이렇게 좀 조롱하고 하면서 이렇게 가볍게 웃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동과 관련된, 노동 문제와 관련된 어떤 이슈들을 계몽하고, 이런 필요성에서 만들어지긴 했어요, 시작은. 근데 문제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노동자들의 연극 내지는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연극관 자체가 총극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고, 이제 그런 문제 의식 속에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 셰익스피어 얘기도 하게 됐는데, 다시 얘기해서 문화라고 하는 것, 예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인류가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굉장히 긴 역사와 과정 속에서 만들어 놓은 생산물이잖아. 유산이란 말이죠. 이걸 왜 너네 부르주아가 다 가져, 우리는 요만큼 노동문화만 할게, 왜 이럴까? 저는 거기에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천국도 중요하고 뭐 할 수 있죠. 근데 상황이, 아마추어들이 이렇게 뭐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 자기네들이 뭔가를 할 때 필요에 의해서 할 수는 있으나, 셰익스피어를 대표로 하는 이 연극, 마찬가지예요. 다른 장르도, 음악의 장르가 됐건 뭐 미술의 장르가 됐건, 물론 민중미술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시기적으로 그게 필요했던 시기도 있었고 다 한데, 보편성을 가진 미술을 도외시하고 우리는 우리만의 미술이라는 게 있어 라고 장벽을 치면, 그 순간 그 수많은 유산들을 지배계급에 던져주고 요만큼 쬐끄만한 그 땅 위에서 그냥 버티고 살겠다, 이런 고집스러운 결론밖에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지 않는가. 좀 더 우리가 노동자가 셰익스피어를 사랑하고 셰익스피어의 유산들을 물려받으면서 보다 풍성하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셰익스피어의 희곡들 보면 지금도 무릎을 탁 치고 머리를 빵 때려 맞는 개그들, 개그의 언어들이 거기에 존재해요. 우리 개그 좋아하잖아. 16세기 400년 전에 살았던 언어의 마술사 셰익스피어를 우리가 버리지 말고 좀 더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유산들을 물려받으면서 좀 더 풍성하게 문화를 누리고 향유하고 뭔가 또 재생산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오늘 셰익스피어를 만난 노동자가 만난 셰익스피어 강좌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지루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